이제 신의 21의 김소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의 여름밤 연출한 윤담비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영화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창작자로서 또 그리고 존경하는 영화 감독님으로서 이제 좀 제 어떤 의견들을 좀 가감 없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감독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전에 한 가지 안내드리자면 오늘 따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오늘은 감독님과 제가 열심히 성심껏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감독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감독님의 데뷔작인 남매의 여름밤이 2020년 8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매의 여름밤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적지 않은 관객들, 평자들이 이 남매의 여름밤에 들어있는 약간 관조적인 호흡, 또 프레이밍을 하는 굉장히 섬세한 시선, 그 안에 있는 가족이나 어떤 남매의 풍경 또는 그 세월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적잖은 분들이 대만 뉴웨이브 영화의 영향 또는 오즈야스지로 고레다 히로카즈 같은 이름들과 적잖이 빗대는 그런 반가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가운데 동의하신 것들도 있고 또 좀 부담감을 느끼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드신 분과 또 에드워드 양의 데뷔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도 오늘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감독님께서 두 데뷔작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데뷔작 감독으로서 특히 이 작품에 어떤 공감대를 느낀 지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감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전반적으로 해탄적 일천이라는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에드워드 양 감독님들의 영화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주인공 한 명을 따라가기보다 이제 주인공이 이제 뭐 좀 다자화돼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제 좀 따라가면서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로 귀결되거나 이제 혹은 또 만나거나 이제 스쳐 지나가거나 이제 그런 구조들을 따르는데 해탄적 일처는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봤던 영화들 중에 좀 유일하게 이제 플래시백 과거에 대한 좀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좀 진행한 영화로 이제 느껴졌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레이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플래시백도 있지만 또 대사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현재 이제 두 주인공 그 자리랑 그 피아니스트의 이름이 웨이칭? 네. 웨이칭 또 두 명의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 구조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감독님이 영화를 이제 만드실 때의 어떤 고민들 저도 이제 남의 여름밤을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이 구조를 조금 미스테리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관객들이 계속 이 이야기에 이제 몰입을 해서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로 미스테리적인 좀 구조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해탄적 일처는 저도 좀 최근에 이제 보게 된 작품인데 이런 좀 고민들이 이제 같이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재밌는 거는 어쨌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그 환상에게 그 데뷔작에서도 남편의 죽음이 좀 어떤 분명치 않은 그 미스테리를 구조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데뷔작 환상의 빛하고 비교해 주신 부분이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흥미로운데요. 사실 이 해탄적 일천 이후에 에드워드 영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누군가의 부재, 누군가를 상실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적인 동력이 되고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터리의 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남매의 여름밤에서는 어떤 할아버지 캐릭터가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완성된 걸로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미스테리 구조를 취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좀 회고적인 어떤 시선이나 관조적으로 이제 이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뭐 하나 그리고 둘의 할머니의 어떤 죽음처럼 할아버지가 죽음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영화가 완성되는 그런 구조로서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영화제 때 처음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이제 하나 그리고 둘이 생각난다. 이제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작품이 떠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좀 놀랐었어요. 그렇게 이제 인지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랬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 해탄적 일천이란 영화의 좀 세부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이 83년에 나온 에드워드 영의 데뷔작이 나오기까지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83년 이 시기가 대만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분수령이었고 아마 감독님께서도 워낙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에드워드 영 감독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제 이 해탄적 일천까지 챙겨 보셨으니만큼 그 이전에 나온 옴니버스 영화 광음적 고사에 대해서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82년에 에드워드 영이 광음적 고사라는 옴니버스 영화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한 해 이후에 만든 83년도 첫 장편 데뷔작이 이번 영화잖아요. 이 시기가 사실 83년도라고 하면 허우샤오시엔이 펑크에서 온 소년이란 역시나 또 기념비적인 영화를 만든 같은 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도들이 그때 가능했는가 하면 사실은 81년도에 대만 영화에서 영상법 법률 개정과 함께 영화에 관한 여러 가지 검열과 제한이 폐지되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에 묘사되는 어떤 일본 문화의 잔재라든가 또 전통적 가치 아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 고도 경제 성장 속에서 어떤 자본주의의 그림자로서 또 고뇌하는 사람들의 초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묘사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러한 검열의 해제가 있었다라는 점이 대만 영화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억압의 시기를 통과했고 대만 영화의 헐리우드를 좀 답습하고 있던 대만 영화의 흐름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좀 반항적인 젊은 영화인들의 심리가 있었기에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대만 뉴웨이브여서 저는 어쩌면 이제 남매의 여름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2, 3년 안에 한국 영화, 독립 영화 안에서도 좀 뉴웨이브라고 할 만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20년 정도,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전에 우리가 통과해온 정권의 모습과 사회적인 재난의 영향들도 또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윤담비 감독님께서 이 대만 뉴웨이브 영화에 대한 애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는 거의 40여 년이 훨씬 지난 작품들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효한 영향력이나 이렇게 공감을 자아낸다고 보세요? 감독님은 어떤 점에 주로 반응을 하시나요? 뭐 에드워드 양이든 또 다른 감독이든지 그러니까 대만 뉴웨이브 뭐 신랑차오제라고 하는데 이 뉴웨이브 지금은 또 대만 영화들이 청춘물로 이제 사실은 각인이 돼 있잖아요. 대만이라는 국가가 사실은 청춘 영화를 되게 잘 만드는 국가 이렇게 이제 좀 인지가 돼 있는데 이때 대만 뉴웨이브 영화들을 보면 사실은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긴 러닝 타임이 필요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주제를 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이 사람이 이제 닥친 어떤 상황들을 되게 삶과 밀접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이제 담겨 있다. 그러니까 청춘 영화라고 해서 이제 드라마틱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물을 굉장히 그냥 진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유효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지났음에도 변색되지 않고 막 촌스러운 어떤 촌스러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대적인 어떤 영화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는 영화들이라서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 때나 이럴 때 진짜 시간을 버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항상 지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뭐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이야기, 누가 뭐 어떻게 되는 이야기 이게 아니라 사실 획단적 일전도 굉장히 이렇게 압축하기가 힘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장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서도 느낀 거는 이 감독님이 어떤 이 인물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영화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독님이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에드워드 양의 영화를 우리가 흔히 줄거리 또는 시놉시스라고 말하는 형태로 압축하기는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고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아마 감독님도 공감을 하실 텐데 또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항상 통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특히 해탄적 일천은 더욱 그러한 것이 표면을 보면 이 자리라는 여성이 겪는 어떤 사랑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 사실은 이제 통속 드라마와도 일치하는 어떤 스토리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도 에드워드 양은 형식으로서 그것을 오히려 아주 선명한 이야기지만 추상화에 가까운 형식을 도입해서 그 통속적인 주제나 이야기를 영화만이 할 수 있는 3시간을 견뎌야만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변모시킨다라는 것이 견뎌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지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네마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데뷔작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에드워드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이 과거의 한 인터뷰에서 추상화의 영화를 비교하면서 그 형식이 추상인 것일 뿐이지 사실은 하고 있는 이야기 또는 주제는 자신은 늘 언제나 너무나 선명하게 잡고서 영화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양 영화를 볼 때 내용과 형식의 구분, 그 이야기와 방법론을 구분해 놓고 바라보면 좀 더 재밌어지는 그런 부류의 감독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교차 편집, 특히 플래시백에 관해서 조금 저도 이야기를 보태보자면 이 영화의 그 과거 회상 시퀀스가 저도 보면서 사실 형식적으로 가장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근데 잘 보면 이 과거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길이 자체도 굉장히 불균질하잖아요. 어떤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이 과거 시퀀스가 웨이친과 자리의 대화 중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샌가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길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면에서부터 상당히 불균질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자리의 회상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웨이칭의 회상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 과거 회상의 주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그래서 영화가 삽입한 제3의 어떤 과거 시퀀스처럼 보이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거 시퀀스 안에서도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성인 것 같아요. 그 자리의 남편인 더웨이의 실종을 중심으로 자리와 잣선의 남매의 어린 시절로도 갔다가 또 더웨이가 죽기 이전에 그 파탄 직전의 어떤 결혼 생활로 이야기들이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해탄적 일천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에드워드 양 감독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시간성의 실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성을 실험한다는 건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 매체를 사랑하는 모든 어떤 감독, 연출자들의 시네마를 만드는 어떤 소명? 그런 것과도 닮아 있는 것 같거든요. 남매의 여름밤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노스텔지어틱한 작품이고 그 시간을 또 우리가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어떤 시간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감독님의 고민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매의 여름밤과 해탄적 일천 사이의 어떤 시간성에 대해서. 그 시간이라고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해탄적 일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서사 구조를 이제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더 계속 좀 능동적으로 이 영화에 몰입을 하게 되는 그 몰입을 계속 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 하나 그리고들에서도 사실은 결국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아니면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지? 라는 거를 따라가기까지 시간이 꽤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이 영화도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이제 따라가기까지의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더 이제 이 영화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남매의 여름밤도 이제 만들 때
좀 관객들한테 이제 막 되게 친절하게 아, 이 영화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좀 거리를 두고 보게 하기보다 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런 구조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도 뭐 어떤 시간이라기보다 이제 좀 꿈과 이제 과거의 어떤 레이어들이 이제 쌓였을 때 주로 이제 남미 여름밤 뭐 플래시백이 아니라 이제 어떤 대사로 나오지만 그런 레이어들에 대한 좀 고민들, 영화를 이제 좀 어떻게 해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했고 또 관객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이 해탄적 일처는 영화를 보면서 보시는 관객들마다 집중하는 관계가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자리와 웨이칭의 관계에 주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자리와 잣선 남매의 관계에 좀 더 유념을 하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도달할 수 있는 주제의 영역도 조금씩 이제 갈래가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은 영화 속에서 좀 가장 이입하셨던 어떤 캐릭터 또는 관계가 있다면 어떤 쪽이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웨이칭의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보면 사실 웨이칭은 카페에서 거의 이제 자리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입장이고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이제 듣는 입장이고 이제 자리와 잣선의 어떤 그리고 아버지 이제 그 이야기에 이제 좀 구조를 취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리의 이제 입장에서 좀 영화를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웨이 그 자리 이제 남편의 어떤 입장들을 보면서 좀 인물들을 진짜 그냥 볼 때마다 누구에게 몰입을 해서 보느냐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웨이칭의 입장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고려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저도 뒤늦게 실감을 하게 되는데 저도 약간 처음에 비슷한 그 의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많은 분들이 영화 처음 보시고 나면 잊을 수도 있는데요. 내레이션이 삽입이 되어 있고 웨이칭의 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러티브의 주체일 것처럼 영화가 안내를 하지만 아까 말씀한 그런 중첩된 시간 구조를 통해서 오히려 자리와 자리 가족 사이 내부로 회귀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처음에 기대와는 다르게 영화가 전개될수록 자리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잣선의 삶에 대해서도 또 이입하는 계기점들이 만들어지고 또 아까 감독님께서 처음에 짚어주신 것처럼 이 다중화자들의 이를테면 자리의 친구인 신신이나 자리의 어머니 굉장히 말없는 초상으로 이미지로서만 자주 그려지는 자리의 어머니 역시도 이 영화가 전개될수록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마다 등장을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자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당대 여성들의 한계와 전통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굉장히 영화가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인상을 결국에는 받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이 이제 보통 남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보면 남편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외가가 이제 망해서 이제 잣선도 간암으로 죽고 이제 더웨이도 뭐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실종이 됐을 수도 있고 그가 떠났을 수도 있고 뭐 익사했을 수도 있지만 더웨이도 그렇게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다 그냥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만약에 요약을 하면 진짜 이건 스릴러로 이제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되게 또 의미심장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 마지막에 그 잣선의 죽음이 처리될 때 보면 이 사람의 몰락이 물론 이제 간암이라는 투병도 있지만 그 아주 오랫동안 집안의 전통으로 내려온 그 개인 병원의 몰락으로서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드워드한 영화가 계속해서 고발하고 짚고 있는 것이 그 경제 성장 속에 소외된 초상들이거나 이 자본주의 속에서 고통받는 어떤 초상들인데 이 영화 속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계속 가업으로 내려져 온, 그리고 자선이 사실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직업인 그 의사로서의 길이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음의 시점과 함께 병원의 몰락으로 맞물리는가, 그것이 어떻게 약간 구시대의 종말을 또 얘기하는가와 굉장히 잘 상징적으로 처리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이 영화 속의 그 엄마와 딸, 자리와 자리의 엄마의 관계, 또 자리와 웨이팅의 관계 같은 것을 보면서 그 부분만큼은 약간 오지아스 지로의 영향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은근히 영화에서 어머니가 대사는 없으신데 정말로 중요한 대목마다 나오시거든요. 이를테면 그 아버지가 자선에게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할 때 부자가 있는 시간만을 남겨두기 위해서 모녀가 잠시 집 밖을 산책하는 장면이 영화 초반에 등장하고요. 또 나중에 자리에게 결혼을 강요할 때 자리가 엄마랑 시장을 산책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나중에 자리의 결혼 생활이 거의 파탄을 맞았을 때 나이든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이렇게 딱 세 시퀀스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때마다 거의 대사는 없으시지만 사실은 이 자리가 어떤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 또 어쨌든 그 안에서 여성적인 유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야스지로 영화의 정서와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남편의 외도 상대인 이제 간호사를 이제 어떤 아마도 이제 뭐 불륜을 고발을 하거나 뭔가 이제 병원에서 쫓아낼 때도 사실은 그 창문 사이 밖에서 이제 자리가 보는 시점으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막 고성이 이제 오가거나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장면으로 아 이게 이제 외도가 발각이 됐고 엄마가 이렇게 처리를 했구나라고 그냥 암시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묘사를 한 것 같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엄마의 어떤 뭐 차를 마시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정적으로 이제 좀 표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결국에 이제 자리가 남편의 어떤 불륜을 알고서도 이제 좀 어떤 관계를 이제 끝맺지 못하다가 이제 좀 한 번 엄마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엄마가 이제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서 좀 느끼는 어떤 자기의 다른 선택, 그 이전과는 다른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엔딩 씬에 있어서는 약간은 그동안의 연출이 보여준 톤 앤 매너와는 이질적일 정도로, 사실 이 영화의 엔딩 씬에서는 저는 약간 거의 갑자기 할리우드 영화 같아지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이 자리라는 인물이 어떻게 새 출발로 나아가는지, 전통 바깥으로 독립하는지를 굉장히 밝게 활기차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에드워드 양 영화의 기존의 색채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80년대 초반 당시에 이전의 대만 영화와 달라져야 하는 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에드워드 양이 생각했던 것이 그 이전에 굉장히 그 전통 아래에서 순환받는 처연한 여성상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지의 결과물 같기도 합니다. 그 이 엔딩 씬을 미학적으로 보자면 사실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우아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어떤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레이션으로 아예 방점을 찍잖아요. 뭐 완벽한 여인이 여인이 된 모습을 바라보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방점을 찍고, 그 카페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도 뭐 우리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뭐 이런 나레이션들을 할 때 아 이게 어떤 좀 영화에 그냥 하고 싶었던 어떤 진짜 선언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느꼈었어요. 그 자리가 말없이 이 창 프레임을 통해서 일종의 엿보기의 형태로 아버지의 부정을 목격하고 또 그걸 나중에 어머니가 처리하는 그 장면을 언급해 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이제 비평가들이 에드워드 양 영화를 이야기할 때 터널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물론 이제 에드워드 양뿐 아니라 대만 뉴웨이브 영화의 인장처럼 많은 분들이 느끼실 어떤 복도라든지 유리창, 창틀, 이런 문과 같은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인물들을 보여주고 설명적인 대사나 정보가 아니라 지켜보는 이미지로서 상황을 전달하는 시각적인 장면화의 방식이 이 해탄적 일천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언급해주신 장면 이후에도
자리가 이렇게 복도를 혼자서 걸어가는 뒷모습이 또 아주 특징적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에서는 남매의 여름밤에서 옥주 동주 남매가 그 할아버지의 양옥집, 그 건물하고 조응하는 어떤 정서와도 닮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가 항상 연출자들의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사실은 이제 대만 뉴웨이브 영화들 공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 게 진짜 일본 문화랑도 이게 함께 이제 혼재돼 있고 건축 양식도 이제 뭐 허우샤오시엔 영화들을 보면 또 옛날 시골 풍경 진짜 한국 시골 풍경이랑 좀 닮아 있기도 하고 이 그 해탄적 일천의 가옥 구조를 보면 조금 전형적인 어떤 일본식 구조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오즈야스지로의 어떤 촬영 방식이 좀 떠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보는 어떤 이런 그 촬영 기법들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를 끓이고 둘에서는 아예 이제 리플렉션으로 이제 반사된 어떤 것들로 이제 계속 이제 여는 거 이제 좀 발전이라기보다 그 스타일을 차용을 하는데 계속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이런 스타일적인 고민들을 좀 진짜 깊게 하시는 어떤 감독님의 데뷔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영화는 또 크리스토퍼 노일이라는 이제 왕가의 영화로 많은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촬영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해서 그 이미지적인 어떤 성취가 좀 더 돋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잣선이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의사의 길을 택한 것처럼 에드워드 양의 행보도 어쩌면 저는 좀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드워드 양이 이렇게 훌륭한 성취를 남겼지만 사실은 전혀 영화와는 상관없는 전공을 택한 인물이잖아요. 아마 잣선에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대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에드워드 양이 원래 중국에서 태어나서 대만으로 어린 시절에 이민했고 또 원래의 전공이 기계공학,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로 유학을 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나중에는 컴퓨터 회사에서도 되게 오래 일했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30대가 되어서야 다시 대만으로 복귀를 해서 허우샤오시엔 같은 이제 동료들과 이제 영화의 부흥을 좀 꾀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렇긴 하지만 또 본인의 유년 시절 안에는 당시 이제 대만으로 막 쏟아져 들어왔던 일본 만화에 대한 관심이나 클래식 음악에 상당한 애호가였다고 하고요. 회화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뷔작부터 너무나 뛰어난 미장센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화는 사실 미장센만 놓고도 1시간 꽉 채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장면들이 너무 훌륭한 대목들이 많은데 혹시 감독님께서 좀 이미지적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장면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사실 뭐 가장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그 해변에서 남편의 어떤 거를 거가 아니죠. 남편의 이제 익사했을지 모르는 그 시체를 찾는 해변가에서 이제 걷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외도를 그냥 그 안경으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런 그냥 뭔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보여주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딱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도로 대사를 절제한다는 인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에드워드 양의 전작을 통틀어서 가장 양식적으로 이렇게 도드라져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가끔은 거의 인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배우들의 연기 또한 절제해둔 장면들이 눈에 띄어요. 엄마나 또 잣선의 부인을 연출할 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침묵 상태를 유지한다든가 또 앞서서 잠시 언급했었던 그 아버지와 잣선이 결혼을 앞두고 갈등할 때도 두 사람이 이렇게 언성 높여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연출을 전혀 하지 않았죠. 모녀가 귀가했더니 거실에 화병이 깨어져 있는 그 단 하나의 이미지로 어떤 갈등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이 어떤 회화적인 이미지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미장센적인 포부를 좀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뭐 하나 그리고 둘 같은 작품에서도 또 그대로 예를 들어 부부가 이제 싸우는 장면에서 멀찍이 유리창 너머로
바라본다는가 하는 모습으로 또 심상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 또 에드워드 양을 이야기할 때 이 에드워드 양 영화 속에 사람의 상태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정서와 주제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굉장히 고독하고 공허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이제 에드워드 양이 현대인을, 도시인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통하는 선이기도 한데, 감독님이 좀 이 영화에서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밀착한 어떤 지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주제적으로 좀 공감하셨을까요? 사실 이게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이제 나레이션으로도 어떤 여인으로 성숙했다, 뭐 이런 이야기,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해탄소 일천이 어떤 위로나 따뜻함이 느껴지는 영화라기보다 좀 지독하게 고독하다. 그 인물들이 사실은 더웨이도 외도를 했지만 계속 외로운 인물이고, 자선도 그렇고 부인도 사랑 없이 어떤 한 결혼, 뭐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렇고 피아니스트 웨이친도 그렇고 모두 어떤 외로운 군상들이 모인 것 같다라는, 그리고 심지어 친구도 이제 싱글맘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런 외로움들이 모여서 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막 감정적으로 이 인물에 뭔가 연민을 느끼고 좀 동화된다기보다 좀 함께 이 진짜 그 군중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영화를 봤어요. 좀 약간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긴 했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지금 짚어주신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영화 보면 좀 재밌는 게 그 에드워드 양 감독이 자리라는 인물을 자기 삶을 굉장히 정확하고 예리하게 성찰하는 인물로 그려놓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예를 들어 데이트하는 장면 같은 데서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았던, 그래서 어떤 분기점을 맞이하고 나서야 자기 삶의 정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굉장히 평범한 인물로 설정해 놓았다라는 점이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떻게 에드워드 양이 대중과 만날 것인가, 대중의 이입을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의 지점이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아마 그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저의 주관적인 추측일 뿐입니다만, 저는 왠지 에드워드 양이 해탄적 일정 만들 때 그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그 델러웨이 부인의 출발점이, 델러웨이 부인이 어느 아침에 꽃을 사고 파티를 준비하기로 한 날 이제 벌어지는 비극에 얽혀 있는데, 이 해탄적 일천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자리의 남편이 언제 실종되는가 하면, 자리가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이제 친구와 함께 거의 밤샘을 하고 굉장히 이른 새벽 아침에 처음으로 어떤 약간 이제 무거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마치 실존의 기쁨처럼 초록의 싱그러움이 느껴지고 어떤 살아있는 생생함을 느끼게 된 그날 새벽 아침에 이후에 이제 남편의 실종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좀 닮아 있다고 느꼈고, 그렇게 약간 어떤 실존주의 문학의 포인트를 건드리는 것이 이 영화에서 에드워드 양의 또 취향이 드러나는 대목이자, 왜 에드워드 양을 모더니스트라고 하는지, 왜 대만 영화의 처음으로 모더니즘의 선구자라고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영화를 연상시키기보다 진짜 소설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더 닮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호쇼신 감독님 영화를 보면 좀 더 뭔가 어떤 배경이라기보다 그냥 막 달려들어서 이제 영화를 진짜 찍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에드워드 양 감독님 영화는 항상 좀 뭔가 이제 진짜 모더니스트의 어떤 느낌으로 계속 좀 스타일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과, 특히나 이 해탄적일 저는 더 그런 구조가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저희끼리 정리한 거지만 그런 인상이 드네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약간 직접적이기도 한 장면이, 잣선이 죽음 직전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자기 주변의 사물들을
그 감각하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씬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다든가 서사 진행에 도움이 되는 장면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들여 넣은 그러니까 문학성이 도드라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80년대 초반에 그런 좀 모더니즘 문학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에드워드 감독님의 이후 작품들은 더 그런 쪽으로 포커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러닝 타임이 길지만 뭐 하나그리고들도 그렇고 고령과 살인 사건도 러닝 타임이 꽤 길지만 그거는 어떤 사건을 계속 진척시키기보다 인물을 계속 그 감정을 그려내고 이상한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이 막 진척되는 게 아니라 뭐 영화 그 폐극장 같은 데서 그냥 뭐 다른 이제 촬영 현장을 이렇게 지켜본다든지 사실은 뭐 어떤 서사와는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굉장히 서사를 계속 밀고 나가는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작품들은 조금 더 그런 약간 그 진짜 혼수 상태에서 잠깐 깨었을 때 그 감정적인 그 이질감 그런 감정들 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풍경들을 좀 묘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이 토크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했던 얘기인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에드워드 영 영화가 80년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비견됐던 것이 아무래도 서구 평론가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탄적 일처는 그 남편의 실종이라는 모티프가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어떤 모더니즘 영화의 거장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정사와 닮아있다. 그리고 에드워드 영의 또 그 이후 작품인 공포분자는 블로워, 욕망과 닮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에드워드 영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고 그 이야기를 너무나 싫어해서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제 대화를 전개하지 않았다. 손절이라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들어왔는데요. 저도 역시나 이제는 두 작품 다 각자의 세월이 너무나 흘러버렸고 또 그러한 비교는 또 서구 평론가들의 관점에서 해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비교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에 감독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해탄적인 전 이후에는 확실히 에드워드 양이 또 스타일과 주제를 새롭게 정립해 나간 부분에 오히려 의미를 더 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3년 뒤에 나온 작품 공포분자라는 작품 한국에서는 해탄적 일천보다 먼저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해탄적 일천을 보고 나서 공포분자를 보게 되면 그 3년 사이에 얼마나 인물들 혹은 사건을 삶을 대하는 에드워드 양의 시선이 더 냉철하고 건조해졌는지 공포분자는 사실 차가울이 많지 더 절제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3년 사이에 작가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지 그 차이를 좀 더 염두에 두는 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독님은 혹시 에드워드 양 영화들 중에서 어떤 작품 가장 좋아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가장 대중적인 작품들을 저도 좋아하는데 이제 고령가수년 살인 사건이랑 하나 그리고들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에드워드 양 감독님 작품 중에 가장 처음 본 게 하나 그리고 둘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진짜 영화가 삶을 여러 번 살게 해주는구나라고 느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양 감독님 이제의 시선이 계속 변화했다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도 계속 이제 본인은 가족 영화를 찍는 감독으로 좀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사실 가족 영화를 찍는 어떤 감독이라기보다 계속 자기가 이제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또 이제 더 점점 더 노년으로 이제 어떤 할아버지의 시선으로서 계속 그 보는 관계성에 대해 좀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에드워드 양 감독님도 또 이 과거에서 또 공포분자라는 현재에서 또 그리고 좀 아이부터 이제 그 중년의 남성의 어떤 시선 그런 것들로 삶과 어떤 영화의 그 관점을 계속 이제 옮겨가면서 영화를 좀 찍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스타일 같은 것도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또 주제에 맞게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변화하신 것 같고
좀 어떤 자기 틀을 계속 깨려고 시도를 하셨던 감독님인 것 같아요.